반갑습니다. 이 비영리 조직의 전략기획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조직의 전략기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이라고 하면 프로그램 기획이 있고 조직 기획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조직 기획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략적 기획의 전반적인 어떤 절차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재미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양념으로 뭘 좀 섞어서 이렇게 하는데 MCO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비영리 학회 회장도 했는데 바로 다음에 우리 또 비영리 학회 현 회장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비영리 조직에 대해서는 좀 이 현 회장님 키도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전략기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PO 얘기하면 그팀 개념들이 이렇게 이 올가나이즈돼 있다는 거가 이제 요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모이고 자원봉사도 그냥 이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하는 그런 거였지만 이제는 조직적으로 한다는 게 이제 현대 사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올가나이즈드 엔티티라는 특징이 있고요. 민간이라는 특징, 그 다음에 이익을 배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자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더라고요. 자치, 그 다음에 자발성, 그 다음에 공익인데 제가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이 비영리 조직의 이런 그 자치, 셀프 거버넌스 문제라든가 발런터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손상되고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비영리 조직은 이런 이 법인이든 재단이든 이런 조직은 정말 중요한 게 이사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의 통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교수님,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가 돼서 마스크 벗으셔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괜찮은가요? 혹시 이게 다음 사람이 또 마이크를 써야 돼서 혹시 말이 불편하신가요? 네? 네, 그냥 제가 쓰고게요. 이게 요즘 방송국에서도 마스크 다 쓰고 하거든요. 이제 제가 방송주를 많이 하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이 셀프 거버넌스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존중을 안 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이제 정부에 항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정말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은 이 사회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제력을 갖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NPO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자원봉사는 미국이 이제 가장 많이 발달한 것이 미국 역사 자체가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민간이 주도를 해왔습니다. 연방정부가 1935년도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 액트를 만들어서 이제 관여를 했다고 그러지만 아무리 그래도 미국의 전통은 역시 그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민간의 활동이었고요. 사회학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비영리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아동 청소년들을 사회화시키는, 그러니까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학교도 있지만 사실은 비영리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것들이라든가 YMCA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로 많은 이 아동 청소년들을 사회화시키면서 이렇게 길러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게 이 비영리조직이 소수자들, 그러니까 뭐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뭐 요즘 이제 이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있습니다만 소수자에 대한 어떤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혹은 이 권리를 보장해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이 실패했거든요.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이 가장 이상적인 이 상황이라고 하지만 시장은 약자들에게 대해서 아주 냉혹하거든요. 그렇다고 정부가 이런 지금 뭐 미국의 정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점점 미국의 정치가 왜 저렇게 되고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되냐면요. 양극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이 경제적으로도 양극화되지만 이념적으로도 양극화되는 게 보십시오. 이제 경제적으로는 부자가 부자 되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버니까. 근데 이념적으로는 이 유튜브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정착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던 미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민주주의 그 미국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이게 양극화되는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역할을 제대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게 비영리 조직입니다. 뭐 하여간 이 비영리 조직이 이런 이 공익을 위해서 이 특정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점점 회색지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블랙 아니면 화이트 이렇게 그냥 뚜렷하게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지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소수자가 되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비영리 조직이고 그들을 위해서 이런 액티비티를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 조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픈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개방 체계라는 거예요. 개방 체계라는 것은 이 굉장히 유연한 조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클로스드 시스템 이제 점점 더 클로스드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되면은 세상이 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분명히 이런 이 보호무역주의로 가서 이런 이 교류를 굉장히 차단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바이든이 된다 할지라도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은 절대 양보를 못합니다. 미국이 점점 더. 근데 왜 그러면은 트럼프처럼 그렇게 아주 강한 이 보호주의로 가냐면 그만큼 미국의 시대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를 미국의 시대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계속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NPO라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끊임없이 외부하고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맺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자발적인 사람들이 와서 이런 자발적인 활동들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직이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비영리 조직은 이사가 중요합니다. 이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사회이사를 넣으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걸 굉장히 반대했는데 뭐 정부가 밀어붙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 사회복지법인 같은 민간 법인에 사회이사가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건이 있어요. 정부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거는 정부 보조 받으면 당연히 정부가 어느 정도 좀 관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맥락인데 그것도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이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을 하나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어떤 식으로 뭐 보조를 하냐면 인건비 보조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공무원을 시켜줘야지 공무원은 안 시켜주면서 인건비 보조. 이건 앞뒤가 이론적으로도 이거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을 프로젝트로 지원을 해야지 그 안에 인건비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지 이게 그냥 이 인건비를 그렇게 호봉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이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정말 뜻이 같은 이사들이 모여서 하는 게 비영리 조직입니다. 그다음에 비영리 조직은 자원 의존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창출해낼 수가 없거든요. 사업을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원봉사 단체도 모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 모금을 하시는데 보니까 모금을 해야 된다. 근데 모금이라는 게 개별 모금도 있지만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을 받는 위한 어떤 이 사업 제안서를 만드는 거라든가 무슨 이 재단들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은 거거든요. 그런 거를 따낼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 이게 이제 제가 우리나라가 처음 만든 과목이에요. 우리 사회복지학계에서. 그런데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전략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돈을 따낼까? 재단으로부터 기업재단으로부터 어떻게 돈을 따낼까? 이런 식의 어떤 강의가 좀 돼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목을 어떻게 하면 그 내용을 어떻게 쓰면 그거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 자원을 좀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에서 목표 전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펀더, 돈을 주는 사람의 의도만 자꾸 반영하려는 행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영리 조직도 나름대로 주관을 뚜렷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들이 별로 이렇게 이제 건전하지 못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비영리 조직을 이용하려는 행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혹은 담배 회사들이 청소년 단체에 기부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고객으로 삼기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이 건전한 스타들 있잖아요. 영웅 시대의 스타들은 술 광고, 우리는 이제 담배 광고는 안 하니까 술 광고나 담배 광고에 나가면 안 돼요. 우리 피겨 스타 누구죠? 김연아 선수가 맥주 광고 나왔을 때 저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수지만 그런 스타가 맥주 광고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스스로 반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이 뭐랄까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플레이보이즈에서 이 여성 단체에 지원을 하려고 끊임없이 컨택을 합니다. 그 여성 단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보이 같은 데서는 그거예요. 우리가 여성을 때문에 돈을 버니까 여성 단체에 지원하겠다. 실제로 그거 돈 받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차피 자꾸 그렇게 되면 목표 전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이 정부가 보조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비영리들이 다 똑같아져 버려요. 사회복지기관들 다 똑같아져 버렸잖아요. 다 똑같아져 버려요. 이게 이제 동형화 현상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선진 사회가 된다는 것은 다이버시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특히 이제 비영리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야 될 가치가 다이버시티입니다. 다양성입니다. 다른 사람들, 단순히 뭐 인종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뭐 하여간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선진국 시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근데 비영리 조직조차 이렇게 동형화 돼버리면 이 사회에서 튀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참 이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영리 조직이 조직 문화를 잘 갖고 가야 된다. 조직 문화를 갖고 가야 된다. 사실은 영리 조직들은 조직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맨, 현대맨, SK맨, 이 LG맨 뚜렷하게 우리가 그 사람들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아마 기업하고 일을 해보신 분들은 혹은 여기 뭐 기업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 그렇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하고 일을 하면 특히 이제 삼성이 삼성문제단에서 이제 지원해주면 정말 이 꼼꼼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들의 관리에 따라서 하면 일이 잘 돼요. 그런데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너무 꼼꼼하게. 반면에 현대 같은 데는 돈 주고 말아요. 돈 주고 별로 이렇게 간섭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중공업이나 이런 쪽의 스타일이 그래요. 근데 이 SK나 이런 데는 이 텔레콤 회사들이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하는 걸 못 봐줘요. 그냥 그 조직이 혼자 하는 걸 못 봐줘요. 끝까지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직 문화예요. 그게 그 업의 특성에 따른 조직 문화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비영리 조직도 비영리 조직의 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어떤 특화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문화를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조직이면 기독교 문화를 가져가야 돼요. 그거를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돼요. 근데 기독교 문화 그렇다고 이제 그것도 문제예요. 일과 시간에 이제 자꾸 예배한다고 그러고 이거보다는 일과 전에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야죠.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불교는 이미 복장이나 이런 데서 문화적으로 딱 서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은 이 종교 쪽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 조직이 해야 되는 미션과 관련된 조직의 문화를
철저하게 내재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획에서도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이 조직의 미션을 문화로서 가지가 문화라는 건 뭐냐면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비영리 조직이 있으면 그 비영리 조직의 고유한 문화를 나의 삶의 방식으로 가져가야 돼요. 싫으면 떠나는 거지. 비영리 조직에 와서 우리 조직 문화가 어때? 기업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비영리 조직이 이 연봉이 낮다 보니까 아니, 내가 다른 데 가면 뭐 그만이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비영리 조직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정말 이 조직의 문화를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영리 기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우리도 이제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러지만 just do it. 이게 이 나이키 그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행동해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사회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걸 봤을 때 분석하고 뭐 이런 것도 그거는 기본적인 통찰력 갖고 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이 중요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비영리 조직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활동적이고 이래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 협력적이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연성입니다. 아티스틱하다는 유연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의 사람들은 오픈마인드로 유연하고 행동 지향적이면서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협력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이 문화 사례를 하나 이게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술을 이거 무슨 술인 줄 아세요? 잘 아시네요. 제가 이제 술은 못 마시지만 이 나름대로 이 중국술 전문가 문군인데 웬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웬준이라는 중국 술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중국 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보통 이렇게 이제 도자기 같은데 빨간 도자기 같은데 이렇게 들어있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병 모양이 무슨 뭐 같아요? 향수병처럼. 그리고 이 박스를 보면 박스는 이게 무슨 어디 색깔인가요? 여러분들 그 핸드백 생각하면은 어디 건가요? 여성들 핸드백 어디가 이런 컬러죠? 루이비통 색깔이에요. 이 웬준이 루이비통이 소유하고 있는 중국 술입니다. 80년대에 이제 중국 부호들이 생기잖아요. 젊은 부호들이. 그러니까 루이비통하고 샤넬이 들어가고 이제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샤넬은 이제 샤넬 브랜드로 이제 뭐 워낙 유명하니까 들어가는데 루이비통은 반드시 들어갈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접근합니다. 그래갖고서 중국 술 중에 이 웬준이라는 이 술을 접수를 합니다. 이 문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열렬해요. 이 스토리를 잠깐 얘기하면 이 웬준이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이제 토호 세력 장군의 딸이었어요. 근데 정략 결혼해서 시집 갔다가 첫날 밤에 남편이 사망을 해서 청산가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문군의 오빠가
그러니까 문군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남자같이 생각되지만 그러니까 이 문군의 오빠가 자기 친구를 소개시키려고 자기 친구를 근데 악기를 굉장히 잘 타요. 그래갖고 이제 파티를 하는데 그 오빠 친구를 초대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그 오빠 친구가 악기를 타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 무슨 노래를 하냐면 공황. 그러니까 봉황새, 그러니까 봉이 황을 한테 구애하는 그런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군이 저 오빠가 나를 흠모하는 그런 노래구나라는 걸 깨닫고 밤에 야간 도주를 합니다. 이게 이제 2세기에 나온 이게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조선시대가 많이 알려진 스토리예요. 근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최초로 사랑을 쫓아서 야간 도주한 여성 얼마나 정열적인 여성입니까? 2세기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 열정을 갖고 있는 여성의 모습입니다. 뭐 이제 그 뒤로 가면 갔는데 그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이게 이제 이 문군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 집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술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게 이제 거기서 만들었다는 게 문군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마는 악기를 잘 타니까 나중에 이제 왕실에 가서 이제 왕실에 이제 악사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후궁하고 바람이 나요. 바람 피니까 이제 사마가 이 문군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1, 2, 3, 4, 5, 6, 7, 8, 9, 10, 100, 1000, 만 하고 점을 딱 찍어서 보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만을 찍어서 점을 찍어요. 근데 문군이 그래서 이 남자가 마음이 변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 편지를. 그러면서 이제 이 문군이 자기 남편한테 편지를 보낸 게 아주 진짜 이 명필로 유명합니다. 한해대장부가 한번 사랑을 해서 그런 식으로 변절을 하냐. 이게 왜 만에서 피어리에도 찍는 게 저기냐면 어기 기억하다, 추억하다 하는 어하고 발음이 같대요.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이상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의미로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편지를 보내니까 이 사마가 깨우치고 그냥 궁에서 나와가면서 백년해로 했다는 이제 이런 스토리예요. 근데 이 스토리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흥부전에서 나옵니다. 흥부전에서 이제 흥부가 이제 흥부전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흥부가 이제 형한테 구걸하러 가잖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구걸하러 가요. 그런데 이제 흥부 와이프가 왜 남편이 안 오라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 누가 와서 이제 치마저고리를 잡고 이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부 와이프가 이제 개 상종을 하면서 발로 쳐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남편인 거예요. 깜깜하니까 불이 없을 때니까. 그냥 남편이.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문군대요. 이런 문군대요. 술장사라도 할 테니 형님네 댁 가지 마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조선시대 때부터 이 스토리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문군이라는 것은 정열의 상징이에요. 이거를 루이비통이 인수를 해갖고 병도 저렇게 투명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자기에 술이 들어있으면 도자기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도자기도 저렇게 이 투명하게 만들고 케이스도 저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중국 술은 뽀개야 되거든요, 케이스를. 근데 이거를 버튼만 누르면 딱 열리는 그런 케이스. 색감을 루이비통 색깔을 했어요. 80년대부터 중국의 젊은 부호들이 파티주가 문군주가 됩니다. 그러면서 루이비통이 젊은 부호들에게 아주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에 접근하는 이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문화화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인들에게 사실 이게 조선시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문군이라는 한 여성을 통해서 그런 열정적인 그런 여성의 모습 그런 것처럼 우리 조직의 어떤 뭔가 좀 상징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할아버지 그런 딱 떠오르죠. 제가 이게 이제 어떤 모금단체에 방문했는데 거기 그 모금단체는 컴퓨터를 켜면 인자한 할머니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 단체의 그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우리 기관에 이 기부하는 사람들의 평균을 보니까 60대 여성 백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화해서 이분들이 우리를 후원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 하나의 문화를 만들려는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비영리들이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기획을 걸어. 자, 기획 그러면 그러니까 이 플래닝이라는 어떤 이 책의 한 챕터에 어떤 이제 미국 책들은요 잘된 책은 앞에 이 스토리가 소개가 됩니다. 이성우화 같은 게 많이 인용이 돼요. 이성우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Poor Seahorse, 해마예요. 그냥 영어로도 바다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 Poor Seahorse라는 이성우화를 간단하게 소개해요. 이제 이 바다의 동물은 8조각의 금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마는 바다의 동물 같지 않잖아요. 다른 물고기들은 헤엄쳐서 잘 가는데 해마는 그냥 수직이동이나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이 뱀장어가 아주 유연하게 헤엄쳐가니까 물어봐요.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연하게 헤엄도 잘 치냐? 그랬더니 너는 물고기가 아니야. 너는 지금 그 말을 7조각밖에 안 갖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하나 이제 빠진, 그러니까 바다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애야.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그 금화 한 조각을 어디 가서 구할 수 있냐? 그랬더니, 저 바다 끝에 가면 그 금화 조각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근데 너처럼 그렇게 수직 이동만 해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7쪽밖에 없는데 4쪽을 나한테 달라. 4쪽 나한테 주면 나머지 3쪽만 가지고 와서 맞추면 된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꼬리를 띄워줄 테니까 뱀장어가 꼬리를 띄워줄 테면 꼬리를 치고 나가면 된다. 그래갖고 이제 치고 나갔는데 이 스폰지라는 게 이제 영어 단어 중에 이 스폰지만큼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그 해면 동물인가? 이 해면 바다 속에서 이렇게 막 김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앞에 간 거예요. 근데 또 너 웬일이냐? 여기 왜 이렇게 와 있다 그랬더니 또 자체지종을 얘기하니까 야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나한테 금화 2개 맡기고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로켓처럼 쏴줄 테니까 올라가라. 또 금화 2개를 맡겨요. 그리고 이제 금화 한 조각만 갖고 가면 되니까. 그랬는데 딱 어디 앞에 갔냐면 이 상어 앞에 갔어요. 상어가 또 웬일이냐 할 때 자체지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 너 이렇게 조그만 눈치 갖고 안 된다. 이 금화 한쪽을 나한테 맡기고 내 입속으로 들어오면 내가 거기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게. 그래서 금화도 다 뺏기고 상어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소가의 세이홀스라는 이게 이제 플래닝이라는 챕터 앞에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하다가 나무 말 듣고 막 가다가 결국은 금화도 다 뺏기고 상어밥이 되고 말았다는 불쌍한 이 해마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그만큼 기획이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플래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전략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외부 환경을 고려한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 외부 환경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인구 구조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 그 다음에 복지정책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플래닝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목표 설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를 가겠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 설정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미션, 비전, 그 다음에 패스트 분석, 수학 분석, 그리고 이제 목표를 정하는 것. 이게 이제 기회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개발 쪽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했을 텐데 조직은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직 기획과 프로그램 기획은 내용이 다른 게 뭐냐면 조직 기획은 조직의 미션부터 시작해요. 조직의 미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옵젝티브까지 가는데 거기에 이런 이 강점, 약점, 기회, 위험, 테스트 분석 이런 것들을 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요. 프로그램은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계획까지 세우는 이런 게 이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조직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Non-profit organizations are driven by their mission.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은 그들의 미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volunteers are often motivated by their passion for the social purpose. 그러니까 사회적 목적을 같은 열정을 가지고 동기화되는 게 volunteer. 그러니까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패션이 있는 거. 그러니까 패션을 만들어줘야 돼.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그 열정을 만들어줘야 돼. 그 열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루이비통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어떻게 보면 루이비통은 이 문군이라는 술을 자기네 이 회사 술로 만들면서 그 문군의 열정을 문화로 사버린 거예요. 굉장한 마케팅 전략.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열정이 있다는 것은 이 루이비통이라는 게 그런 정열의 상징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발런티어들이 이런 패션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션 가운데 미션에 근거한 조직 성원들이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 문화를 우리 발런티어들하고 교감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어요. 공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발런티어들이 패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영리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 패션만 갖고 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패션만 갖고 일하면 그거는 조직 경영이 안 돼요. 우리는 미션이 무엇인지 그것에 입각해서 기획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플래닝이라는 것은 목표를 찾는 거거든요. 이 팀 쿡이 이제 스티브 잡스하고 이제 동업자였죠. 지금은 이제 애플 CEO를 맡고 있지만 스티브 잡스하고 같이 창업을 해놓고 늘 트럭트럭 싸웠어요. 그래갖고 스티브 잡스가 나가기도 했고 팀 쿡이 나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는 여기서 얘기하지만 이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아이디어리스트예요. 굉장히 이상주의자예요. 둘이 얘기해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애플이라는 게 나온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런 스마트폰을 쓰는 거고 새로운 사이버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특히 언택트 시대에 진짜 이 중요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팀 쿡이 이제 그 조지 워싱턴 대학에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 이 스티브 잡스가 사망 바로 직전에 그 프린스턴이니까 거기 이제 초대받아 졸업식 때 이제 연설을 하잖아. 나는 아직도 헝그리 정신을 가져라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팀 쿡은 이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 이제 초청이 돼서 거기서 이제 강연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Find your North Star. 여러분들의 북극성을 찾으십시오. Let it guide you in life and work.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노스스타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이 일을 가이드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in your life's work. 생의 어떤 진짜 이 업적을 그 노스스타가 가이드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 노스스타, 이 북극성을 찾아서 내 인생, 내 일, 그리고 life's work 이게 그 북극성이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목표의식을 명확하게 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상주의자였는데 스티브 잡스가 옳았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새로운 세상을 연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스티브 잡스는 그 노스스타를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걸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기획이라는 것은 바로 이 노스스타를 찾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뭔가?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때요? 얼마 전에도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썸 타는 사회. 요즘 따라 내 것이든 내 거 아니면 내 거 같은 거, 네 것이든 네 거 아니면 네 거 같은 겁니다.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참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혼동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분들은 아이디어리스트 같죠. 사실은 저는 이 자원봉사라는 게 바로 아이디어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디어리스트라는 이 홈페이지가 자원봉사 단체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We connect idealists with opportunities for action. 우리는 이 아이디어리스트, 이상주의자들이에요. 자원봉사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강요에 의해서 자원봉사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자원봉사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이상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원봉사 조직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꿈꾸는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게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도 아이디어리스틱한 그런 어떤 꿈을 가져야 하고 정말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리스트라는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NPO 운영을 얘기하면서 요즘 이제 NPO가 굉장히 경영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와 스트래티지 플래닝을 해라. 좀 더 NPO도 더 전략적인 기획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이고 지향적이 있어야 되고 목표 지향적이고 이런 건데 저는 마지막 학습과 성장을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획을 통해서 기획하는 건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누구 지시에 의해서 다 끝나는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기획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함께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함께 하면서 그걸 갖다가 하나의 성장의 기회로 학습하면서 성장의 기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learning organization 학습 조직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획이라는 것은 바로 학습 조직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테스트 분석도 하고 수학 분석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조직에 나아갈 방향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기획이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기획의 주요 요소는 이렇게 미션, 비전, 밸류, 수학 분석, 스트래티직 이슈, 골, 스트래티지, 오브젝티브스 이렇게 이제 나누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교체 시간에 예.